지우산 다 채점했습니까? 이따가 3교시 때 저거 정답률 빨리 끝내. 할만해? 10번이랑 12번. 10번하고 12번. 한결이는 이거 비율이었어요. 틀린. 비일부위 아니야? 신경 이번에는 비 맞아요. 그거 보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그 대단하고 설명할게요. 또 네. 자, 9번부터 봐. 자, 9번 보시면요. 중학교 3학년인데요. 어느 가정에서 전기기구를 사용했을 때 전격전압, 규격전압이죠. 200V에 걸어라는 뜻이고, 그랬을 때 각각의 에너지 얼마나 단위 시간 동안 사용하는지를 나타내는 게 전력이고요. 그걸 사용한 개수도 나와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1번 200V에 연결했을 때 사용한다고 쳤을 때 최소 몇 암페어를 견딜 수 있는 퓨즈를 사용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퓨즈는 우리 집에 필요한 전류를 전송하고도 끊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최소한의 전류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딸려! 왜 지각이야? 아까 언제 야, 무슨 학교가 이 시간에 끝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니 집에 오면 4시 반이에요. 집에 왜 갔다 와? 아니 점심 안 먹어요 저 학교에서. 왜? 무료로 주는데. 네? 무료로 주는 밥을 왜 안 먹어? 아, 그냥 저 숟갈 때째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집이 더 멀잖아. 거의 비싸. 야, 너네가 미쳤구나. 공짜로 주는 밥을 안 먹어? 야, 나 아직 배가 안 고프구나. 밥을 맛으로 먹어? 그냥 먹는 거지? 너네가 차려주는 밥이 얼마나 감사한지 좀 살아봐야지. 자, 그래서 지우야 50페이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견딜 수 있는 최소한의 전력이 얼마여야 되니?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각각의 전기밥솥은 보시면 200V에 연결했을 때 첫 암페어야. 그러면 전기밥솥이요. 밥자 어떻게 써? 밥. 비읍? 비읍 맞아? 네. 자, 그러면 전격전압 200V에 연결했을 때 몇 와트냐면 1000와트래요. 자, 1000와트라 그랬으니까 몇 암페어? 5암페어. 됐어? 밥솥 하나 쓸 때요 5암페어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형광등 있어요. 형광등은 200V짜리고 20W니까 얘는 얼마? 0.1A예요. 근데 이거 사용하는 대수가 얼마니? 라고 하면 밥솥은 하나인데 형광등은 5개니까 5개의 전류가 흐를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백열전구는 200V고요. 그 다음에 50W라고 그랬어요. 빨리 계산해. 얼마야? 전류 4분의 1 0.25 몇 개 쓴대? 2개. 자, 그러면 이거 다 사용할 수 있는 전류를 공급해 줘야 되겠죠. 이거 5A, 이거 0.5A, 이거 0.5A 다 더하면 얼마? 6A. 최소 6A를 건질 수 있는 퓨즈를 사용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림 중에 스위치 S를 닫으면 감소하는 거는 뭐니? 라고 했는데 우리 집에 있는 회로 자체가 얘거든요. 우리 집에 있는 회로는 다 병렬 회로예요. 자, 그럼 병렬 회로면 여기에 있는 형광등 하나를 켰다 껐다 할 때 다른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야 되니 안 받아야 되니? 절대 안 받아. 맞아. 대신에 여기에 있는 아이 하나 끄면 변하는 건 뭐냐면 얘가 쓸 만큼의 전류 공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형광등 하나가 안녕 아들 너 오늘 왜 지각한다 그랬지? 저 학생 회의 있어요. 학생회 회의? 네. 지금 저게 늦게까지 좀 올라가지고. 아, 학생회야. 다음 주에 면접 날짜 나오네. 다음 주에 면접 날짜가 나와요 드디어.
자, 그러면 여기 형광등 하나가 쓰는 게 0.1A니까요. 원래는 6A가 오다가 요거 끄면 5.9A만 공급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 껐다 켰다 할 때 전체 흐르는 전류값은 변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를 닫으면 감소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닫으면 이거 연결하면 그래서 감소하는 게 뭐니? 라고 하면 저항의 개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합성 저항이 감소하겠죠. 되겠어?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합성 저항이 감소합니다 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고, 전체 전압은 변화가 없고요. 전체 전류는 오히려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소비 전력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는 거죠. 알겠어? 왜? 소비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인데 전압은 변화가 없이 일정한데 전류의 값이 저 형광등 하나를 더 꼽으면 늘어나니까 전체 전류 늘어나요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답이 뭐가 답이다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얘네들의 변화 과정이 어떤지를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 감기 걸렸어. 엄청 아파. 어제 옆반에 승민이라는 아이가 혼자 아침에 일찍 와서 밤 10시까지요. 혼자 공부하고 정답률 한 거 끝내고 그러고 갔거든요. 엄마의 힘이야.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를 쫓아버렸어. 그래서 아이가 갈 데가 없어서 가서 공부하고 왔어요. 일요일 날 학원 올 수 있어요? 네, 다 열려있어요. 선생님들 10시까지 있거든요. 바로 가서 와서 하시면 여기 오치고 아무도 안 왔어요. 와서 혼자 푸시고 공부하면 돼요. 언제부터 열어요? 응? 학원 언제부터 열어요? 학원 여는 건 선생님 아침에 9시에 와서 문 열어. 나보다 빨리 오면 선생님한테 전화하면 비밀번호도 알려줄 테니까 걱정 말고 와.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가 좀 생각할 만한 문제였나요? 라고 하는 150페이지야. 손진영! 책을 같이 오시는데 왜 굳이 같이 봐야 되는데? 알려주세요. 너 그거 있지? 내가 PDF 보내주면 볼 수 있어? 네. 와, 애들 다 와서 수업하는 거 왜 이렇게 어렵냐 오늘은? PDF로 보내줄게. 하태가 공부하기 싫은 거 어떻게 참았어? 근데 진짜 공부하기 싫었어. 그런 건 아니고. 뭘 그런 게 아니야 이 새끼야! 어디서 사기를 쳐? 진짜야. 진혁아 보냈어. 도라이네. 자, 거기 10번 보시면요. 그림은 지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균일하게 형성된 자기장 내에서 플러스 X축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 V로 운동하는 전자의 모습입니다. 전자의 전하량을 E, 전자의 질량을 M,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할 때 전자에 작용하는 힘 F가 방향과 크기를 구하고 전자의 이동 경로를 바르게 말한 거 찾아보세요. 문제 뭐 이런 얘기인가 봐요. 자, 이렇게 사분면이 있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전자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던져요. 그러면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전류는 왼쪽으로 흐른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랬을 때 힘의 방향은 손바닥 방향이라서 우리 힘 구하는 거 알죠? 전류 방향, 자기장 방향. 그랬을 때 힘은 아래쪽으로 힘 받아요. 그래서 얘가 아래쪽으로 힘을 받는데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90도니까 됐어? 이 힘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얘는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운동한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이 전자가 받는 힘, 로런츠의 힘이요. 그 힘은 우리가 자기력이라고 하는데 이 로런츠의 힘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고 하면 힘은 힘센 B라저씨 이렇게 계산하는 게 기본이야. 그 중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B고요. 전류는 시간 동안에 움직인 전하량인데 얘는 전하량을 2다 이렇게 줬으니까 여기다가 2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의 간거리를 L이라고 하니까 L 이렇게 보면 되는데 문제는 시간 동안 간거리 이 자체가 뭐다? 속력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받는 힘의 정체가 여러분들 B, E, V 이렇게 쓰시면 된다. 됐어? 이만큼의 힘을 받아서 얘 뭐합니까? 원운동합니다. 됐어? 그러면 원운동을 시킨 힘이 얘니까 이 힘의 정체를 우리 뭐라 그런다? 구심력이라고 하고요. 구심력은 R분의 mv 제곱만큼 생겨 이거죠. 됐어?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힘이나 이렇게 계산한 힘이랑 똑같은데 얘가 이 힘을 받아서 뱅글뱅글 돌 때 반지름의 크기 얼마야? 이런 거 다 구할 수 있고요. 주기가 얼마야? 그거 여기서 뽑아서도 할 수 있단 말이야. 됐어?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전자가 이동하는 경로 이동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 그리시면 되고요. 전자의 우동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라고 했으니 전자가 받는 힘은 이건데 얘를 저 안에서 원운동합니다. 등소 원운동해요. 자, 그러면 왜 등소 원운동하니?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 그래요? 이건 물체의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뭐 받아서 그래요? 힘 받아서 이 힘이 구심력 역할을 했기 때문에 등소 원운동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자, 등소 원운동할 때 구심력 R분의 mv 제곱이 B2V인데 이 V 하나가 약분이 되죠. 그랬을 때 얘가 원운동할 때 반지름의 크기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B2분의 mv만큼의 반지름을 그리면서 돌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얘가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시간 주기가 얼마니? 라고 하면 얘 속력이 V인데요. V는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주기분의 한 바퀴 동거리 2파이 R을 도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R을 이렇게 띄시면 얘가 한 바퀴 도는 주기는 T는 B2분의 2파이 N만큼의 주기가 걸려요. 이런 것들 쓰시라는 얘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전자는 등소 원운동하게 된다. 일정한 힘을 받으니까. 근데 그 힘과 운동 방향이 수직이라서 등소 원운동하는데 원의 반지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B2분의 mv만큼이고요. 주기는 요만큼을 갖는 등소 원운동이에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시면 그림은 전류의 세기가 각각 다른 두 도선이 십자가 모양으로 가까이 겹쳐있는 모습을 나타낸 건데 전류의 방향은 그림과 같고요. IA는 EIB일 때 물음에 답해봐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선생님이 오늘 감기가 심해가지고 갔더니 코로나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코로나였으면 일주일 잠적하고 잘려온다. 그게 아니라 그래서 너네와 같은 마음이죠. 아쉬운 마음에 왔죠. 자, 보시면 아래쪽으로 이 I만큼의 전류가 흐르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I만큼의 전류가 흐르는 두 개의 도선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우리 세로선을 A선으로 봤나봐요. 가로선을 B선으로 봤나봐요. 자, 이렇게 봤을 때 두 도선은 같은 표면에 있고 두 도선으로부터 같은 거리 가나다라 지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을 구해봐 라고 했으니 여기에서는 가를 여기서부터 봤어요. 가, 나, 다, 라. 그랬을 때 가, 나, 다, 라에 가에서 만드는 자기장 방향이 어떤지 보시면 돼요. 됐죠? 가나다라에서 가에서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을 보시면 되는데 안 돌리네? 나만 더운 거니? 지우, 키 큰 새끼가 안 돌아? 우리 원지우면 시키지도 않아. 미치.
흔하진 않은데 가끔은 있구나. 호주 높이 얼마인데? 사실 168이요. 168? 산산은 똑같아요. 살면서 우리 원주는 뭐? 자 보시면 A는요 아래쪽으로 전류 흐르니까 이 도선의 왼쪽은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나하고 나는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가라는 나오는 방향이에요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얘네들이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떨어져 있는 거리를 R이라고 한다면 세기는 R분의 K EI만큼이야 라고 하는 이 정도의 세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 자 근데 여기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나도 있어요 라고 하는 A와 B가 있다는 것은 가나로 쓰고 있는 중이네. A와 B가 있어요. 자 이때 B는요 왼쪽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위쪽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가나가 들어가는 방향이고 다라가 나오는 방향이야. 이때 자기장의 세기가 R분의 KI야. 얘는 전류가 절반밖에 안 되니까 R분의 KI 이렇게 흐른다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합성하시면 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야 전류는 살짝 일어나 R분의 KI만큼의 자기장의 세기가 나오는 방향으로 생겨요. 그쵸? 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R분의 3KI고요. 얘 들어가는 방향으로 R분의 KI, 얘 나오는 방향으로 R분의 3KI만큼 생겨.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때 두 번째, 도선 A는 도선 B로부터 힘을 받는지 여부를 답해라 라고 하는데, 자, 실제로 도선 A는요, 도선 B가 만든 자기장과 전류가 흐르니까 힘을 받아요. 됐죠? 자, 힘을 받고요. 이때 힘의 방향을 함께 쓰세요 라고 했으니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에서 힘을 받는 방향은요. 여기가 가가 플러스 1, 여기가 세기를 요만큼을 우리가 1이라고 보면 이만큼의 세기는 3이라고 보면 되겠죠. 1, 3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방향으로 됐죠. 플러스 1만큼의 힘 받아요. 그 다음에 나는 마이너스 3, 다는 마이너스 1, 나는 플러스 3만큼 힘 받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랬을 때 얘가 힘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을 받는 방향으로 회전하겠죠. 회전 방향 어느 방향으로 보시면 될까요? 네, 여기에서 보시면 얘가 받는 힘의 방향은요. 이쪽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얘는 들어가는 방향, 얘는 나오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 전류 아래로 내려가고요. 얘가 만든 자기장이 다 나오는 방향이니까 전류 나오는 방향 이렇게 돼요. 나오는 방향 맞죠? 맞아요? 아니잖아요. 들어가는 방향이잖아요. 자, 얘 전류 이렇게 되고요. 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주니까 해봐. 전류 들어가는 방향. 그럼 힘 어디로 받아요? 오른쪽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고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알겠어? 네. 그래서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그림은 동일한 전구 5개를 연결한 전기기구입니다.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전구와 가장 적게 소비하는 전구의 전력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문제. 자, 우리는 실제로 전력이라는 게 나올 때요. 대부분은 꼬마 전구의 발기로 물어본다. 그러니까 얘를 해결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머리 좋은 척 하셔. 전력 구하는 방법은 VI인데요. 너네 오메 법칙 알죠? V는 뭐예요? I제곱 R이야. I는 뭐야? I는 R분의 V. 그러면 그거 대입하면 R분의 V제곱으로 구해도 무방해. 이 중에 어떤 걸 사용해도 무방한데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걸 찾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에 있는 꼬마 전구요. A, B, C, D 되어 있으니까 보세요. 여기 꼬마 전구 하나 있고 2개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꼬마 전구 2개가 직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회로도다.
그랬을 때 전체 전압을 V로 보겠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전체 전압을 V로 보면 사실은 크게 보면 요선 하나 병렬, 요선 하나 병렬. 맞아? 그러면 여기서도 V를 쓸 거고요. 여기서도 V를 쓸 거예요. 꼬마 전구 A, B, C, D, E 이런 식이죠. 자, 그랬을 때 꼬마 전구 A, B, C, D, E의 밝기를 보란 얘기는 전력 보란 얘기야. 되겠어? 자, 이때 여기에 뭐라 그랬냐면 동일한 전구라는 단어 왜 나올까? 얘네들의 저항 다 똑같아요.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D하고 E를 보는 게 훨씬 더 쉬워요. D하고 E를 보면 전체 전압이 V인데 저항이 1대1이야. 그러면 전압을 얘는 1대1로 나눴으니까 2분의 1V, 2분의 1V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됐어. 그리고 여기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우리가 I라고 보자. 그러면 직렬이니까 여기도 I가 흐를 거고 여기도 I가 흐를 거고. 괜찮아? 오케이. 그렇게 하자. 그래서 얘는요. VI를 기본적으로 계산을 할 텐데 D하고 E는 둘 다 2분의 1V, 2분의 1V 그리고 흐르는 전류가 I 이래요. 그래서 이 두 꼬마 전구의 밝기는 2분의 1 VI의 밝기를 갖네. 이런 식이야. 이렇게 만들어가면 돼요. 그치? 그 다음에 이쪽 선도 전체가 다 V야. 근데 꼬마 전구의 저항이 같으니까요. 요 저항은 R이지만 요거 두 개 합성하면 얼마 나오게? 2분의 1R. 됐어? 네. 그러니까 저항비가 2대1이니까 전압을 2대1로 나눠 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쓰는 게 3분의 2V의 전압을 쓴다. 그리고 얘네들이 각각 3분의 1V, 3분의 1V의 전압을 쓴다. 이렇게 보는 게 논리적이죠. 알겠어? 그렇게 하나하나 추리해서 가. 그리고 전류가요. 올 때 어떻게 오냐면 여기에서 전류가 나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이쪽은 합성 저항이 RR이니까 이쪽은 2R이었어요. 근데 이쪽은 합성 저항이 이거 R이고 0.5R이니까 이쪽의 합성 저항이 1.5R이었어요. 그러면 저항의 비가 얼마냐면 3대 4니까 전류가 4대 3으로 나눠갔겠죠. 젠장할. 큰일 났다. 얼마? 3분의 4i 간다고 하면 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3분의 4i가 가니까 얘 직렬이니까 그대로 얘는 3분의 4i 가고요. 그 3분의 4i 가다가 여기서 나눠질 때 저항비가 1대1이니까 똑같이 1대1로 나눠가겠죠. 그래서 3분의 2i, 3분의 2i가 가네요. 그래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전류값을 3분의 4i로 보고 여기는 3분의 2i로 이렇게 보자. 그러면 이거 계산한 값이 얘 얼마 나오니? 9분의 8 VI 이거는 9분의 2 VI 여기도 9분의 2 VI죠. 그러면 밝게 비교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가는 거. 어디에서 놓쳤는지 보시고요. 지금 선생님은 숫자가 조금 복잡하지만 얘네들이 해결할 수 있는 숫자들. 그죠? 그래서 밝게 비교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밝은 새끼가 누구야? 얘야. 아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자, 순간 아니라는 걸 느꼈어. 얘가 제일 밝아. 그럼 제일 어두운 거 이거. 그러면 두 개의 밝기 차이는 얼마? 4대 1 이렇게 되네요. 됐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전기 파트에서 필요한 것들은 다 해봐 드렸어. 그냥 자 여기까지가 전기 파트로요. 밖에 있는 물리 정답률은 적어도 6번주까지는 끝내주셔야죠. 이제 출석면접 끝나고 나면 심층면접 들어가야 되고 심층면접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기에 있는 내용들 다 숙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풀 수 있는 거 고르셨다면 두 번째는 제일 안 되는 과목 고르시고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내 과목을 끝내는데 2주 안에 한 3주 정도까지 그래서 다 끝낸다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심화되는 내용들 줄 테니까 계속 풀어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네, 자 164페이지 진도 나가자.
164페이지 우리 파동이요. 파동에 해당되는 거 선생님이 가끔 가다가 질문하고 있는데 출석면허를 대비하면서 좀 많이 엉망이다라고 생각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정신 차려서 이거 정리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데 파동 파트가 중학교 1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 때 과학 선생님들이 코멘트 되게 열심히 달아주시거든요. 그래서 빛과 소리에 대해서 잘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네. 자, 그러니까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잘 해보자.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핵심만 좀 짚어나가면 될 것 같아. 자, 파동이라는 건요.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이다.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을 파동이라고 하는데 이때 퍼져나갈 때요. 파동이 생긴 지점을 우리가 파원이라고 해요. 그 파원 주변에 빽빽하게 매질이 있겠죠. 자, 근데 맨 처음에 생긴 파동의 에너지 때문에 여기 있는 매질이 올라가면서 이런 모습을 만들었어. 됐어? 그 다음에 이런 모습,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을 그리면서 파동이 퍼져나가고 있겠죠. 자, 이렇게 파동이 퍼져나갈 때 여기 있는 매질은 이동하니 안 하니? 안 하죠. 그럼 매질은 뭐합니까? 진동하죠. 그 진동하는 폭을 우리 뭐라 합니까? 진폭이라고 하죠. 자, 이 진폭의 크기를 뭐가 결정하니? 파동의 에너지가 결정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파동에서 에너지가 큰 애가 생기면 매질을 더 세게 들었다 놨다 하겠죠. 에너지가 작으면 조금 들었다 놨다 하겠죠. 또요. 에너지가 크면요. 매질을 들었다 놨다 하는 폭도 크지만 에너지가 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더 빠르게 진동시켜. 그러니까 진동수가 많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파동의 에너지의 크기는 뭐에 비례한다? 진폭의 크기와 진동수의 크기에 비례하는 값을 가져. 알겠냐? 그래서 에너지가 크면 더 빨리 진동시키는 거고요. 에너지가 크면 진동시키는 폭도 커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이 파동이 퍼져나갈 때요. 여러분들은 매질의 입장에서도 봐야 되는데 매질은 한 지점에서 진동만 한다. 절대 옆으로 이동하지 않더라. 상식 중에 상식이죠. 매질은 진동만 하는 거지 옆으로 절대 가지 않는다. 단지 옆으로 가는 건 뭐만 가는 거다? 파동 에너지만. 파동 에너지만 옆으로 이동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이러한 파동의 에너지의 크기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알겠지? 네. 그러면 에너지가 옆으로 퍼져나갈 때 꼬맹아 옆으로 이렇게 퍼져나갈 때요. 같은 면적에 들어오는 에너지 값은? 아이! 같은 면적에 들어오는 에너지 값 어떻게 돼? 나 오늘 아파. 이 얘기 봐. 같은 면적에 들어오는 에너지 값 커져 작아져? 아니면 똑같아? 파동이 이동할 수 있고 파동이 퍼져나가잖아요.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이때 같은 면적에 들어오는 에너지 값 같은 면적에 들어오는 에너지 값이 같을까 다를까? 엄청난 거 같긴 했는데 같아 달라야죠. 왜? 맨 처음에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100이면 첫 번째 여기까지 퍼져나갈 때 이 면적에 100이라는 에너지가 퍼진 거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퍼져나오면 이 면적을 100이라는 에너지가 채우면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면적당 들어오는 에너지 값이 됐어. 파운드로부터 멀어질수록 에너지 값은 뭐 해야 돼? 감소해. 그러면 거리와 에너지 사이의 관계. 에너지는 퍼져나간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얘기를 누가 가르쳐줬냐? 희나쌤이 가르쳐줬지. 너네 정신 안 차려 이 새끼들아? 내가 여기서 지구에서 별 봐. 별에서 뭐 나와? 별빛 나와. 맞아? 자, 나로부터 알만큼 떨어진 곳에 별의 밝기를 1이라고 치자. 맞냐 이 새끼들아? 그러면 이 별을 지금으로부터 10배 먼 곳에 갖다 놔. 시발. 죽여? 그럼 내가 봤을 때 별의 밝기는 100분의 1로 줄어. 에너지가 퍼져나가기 때문이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 알겠어?
그러니까 거리가 10배 멀어지면 나한테 도달하는 에너지는 100분의 1로 준다고. 맞냐? 그럼 밝기가 100분의 1로 줄면 별의 등급은 절대 등급 어떻게 되니? 그대로지 이 새끼들아. 절대 등급은 절대로 안 바뀌는 거야. 겉보기 등급 말하시죠. 겉보기 등급은 물건을 커지잖아. 커지죠. 밝기가 100배 어두워졌으니까 겉보기 등급 몇 배 커지냐? 몇 등급 커지냐? 몇 등급? 6등급 아니야? 몇 등급? 6등급 5등급 차. 한결 몇 등급이야 이 새끼야? 와 이 새끼들 병신들 씨. 네, 5등급 차 나이. 아니야 4등급은 절대 아니야. 5등급이 5등급 하는 거. 5등급. 5등급 차. 1에서 6으로 가. 5등급 개새끼들아. 2.5에 5승이 100. 어? 이거 쉬우고? 그래서 1등급에 비해서 5배 어두워지면 몇 등급? 1등급에 5배 어두워지면 6등급. 아니 100배 어두워지면. 네. 뭐? 등급이 5배 커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몇 등급? 6등급. 그래서 1등급과 6등급 사이에 5등급 차이가 나고 5등급 차이가 난다는 거 밝기 차이가 100배 나는 거야. 한결 빨리 머릿속에서 안 계산해? 야 1등급하고 11등급 밝기 몇 배 차이니? 곱하기 100. 이거요. 2.5에 5에 2승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100 빼고 그거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배예요? 10,000배 차이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알겠어? 네, 별의 밝기 계산이 파동의 에너지에서 오는 거잖아. 알겠니? 이거 기억해야 돼. 해야 돼.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동의 에너지가요. 연결 퍼져나가면서 고정파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세기로 감소한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현우만 오면 되는 거죠. 뭐? 현우? 현우 오늘 오늘 병원 갔다 온다 그랬어. 아휴, 다 몸들이 막 그냥 유리처럼 약한 새끼들이라서. 약하다. 자, 그래서 꼬맹아, 우리가 알고 있는 파동에서 끌고 나갈 수 있는 거 다 생각해야 돼. 이제는 막판이잖아. 그래서 몰라서 배우는 거 아니잖아.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파동이라는 거요. 파원에서 생긴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이야. 그래서 이때 매질은 그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는 거고 에너지가 퍼져나가는데 그 퍼져나가기 때문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양으로 에너지는 같은 면적에 들어오는 값이 감소하더라. 그래서 파동 에너지는 진폭의 제곱에 진동수의 제곱에 비례하는 값이고 그래서 네 떨어져 있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값으로 에너지는 감소한다. 이게 별의 등급에 사용되는 거다. 되겠니? 라고 하는 것 좀 제대로 기억해. 제대로 기억하자. 됐죠? 자, 그러면 이러한 파동이라는 거 내가 이해했는데 이제 파동이 뭔지 대충은 알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파동을 우리 뭐 할 수 있다 그랬어? 분류 가능하다 그랬지. 근데 아직도 분류를 멋지게 못하면 큰일 나잖아. 자, 파동을 분류할 때 분류하는 기준 두 가지. 매질의 그냥 진행 방향과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맞아요. 수직이냐 아니냐. 아니면 평행으로. 네. 첫 번째는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파동 에너지가 퍼져나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에너지의 진행 방향. 에너지의 진행 방향과 됐어. 그 안에 있는 매질의 무슨 방향? 진동 그렇지. 진동 방향. 이거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는 파동을
중학교 1학년 때 분리했어. 그 중에서 첫 번째 이 두 개의 방향이 무슨 방향이라면? 수직이라는. 네, 수직한 방향을 뭐라고 해요? 평행 횡파라고 해요. 또 평행한 방향이 나란한 방향, 나란한 방향을 뭐라 그래요? 종파라고 해요. 그 중에서 종파에 해당되는 거 누구 있어요? P파. 그렇죠. 지진파 중에서는 P파가 있고요. 또 P파. 어? 음파.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 초음파. 이렇게 세 가지만 종파야. 됐어? 이거 세 가지만 종파고 그걸 뺀 나머지는 무조건 다 뭐다? 횡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빛 횡파야. 물결 횡파야. S파 횡파야. 알겠어? 이렇게 돼. 그래서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종파와 횡파로 나눠진 형태야 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파동을 나누는 기준 뭐야? 매질의 유무야. 매질이 필요하니 안 하니 이거지. 매질 필요해요. 뭐니? 네, 이걸 탄성파. 대부분의 파동은 다 탄성파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탄성파라고 하고요. 매질이 없을 때도 전달되는 애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 비탄성파. 근데 그 비탄성파의 형태를 띈 건 누구밖에 없어? 전자기파. 그 전자기파 속에 빛이 들어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였어. 자, 그러면 그 중에서요, 우리는 여기에서 중학교 교과서에 나왔던 거 빛도 있고 소리도 있어. 그럼 빨리 봐. 아, 소리가 종파구나. 됐어? 소리는 종파입니다. 빛은 뭐예요? 횡파입니다. 됐어? 소리는 탄성파입니다. 빛은 비탄성파입니다. 이렇게 나눠주면 멋지잖아. 되겠지? 빛과 소리를 파동의 입장에서 분류해봐 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분류해 주셔야죠. 알겠니? 근데 나는 빛과 소리를 어느 정도 했으니까 나는 요번에 포커스는 얘야. 지진파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진동이 생기고 그 진동이 생기기 때문에 지진파도 파동이다. 됐어? 자, 그러면 지진이 발생하는 원인, 지각이 세우겠습니다. 판의 이동이나 또는 동굴이 무너지는 거나, 됐어? 이런 것들 때문에 땅속에서 진동이 발생합니다. 됐어? 네.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진원 맞냐? 지진이 발생한 땅속 지점을 진원이라고 해. 근데 여기서부터 수직으로 똑바로 올라가니 이 땅의 껍질, 이거 뭐라 그러니? 진앙이라고 해. 맞아? 네. 그래서 이 지진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네. 그랬을 때요, A라는 관측소와 B라는 관측소의 피해 정도가 같아 달라? 달라. 피해 정도를 나타내는 걸 뭐라 그래? 개새끼. 진도 개놈의 새끼들아. 이 시비라고 방태 같은 새끼들아. 피해요. 야, 지진이 발생한 곳이랑 가까이 있는 나라하고 멀리 있는 나라 중에 누가 더 피해가 크겠니? 가까이 있는 나라가 진도가 큰 거야. 멀리 있는 나라는 진도가 작은 거고요. 알겠어? 근데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 지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게 규모야 이 새끼야. 그거는 A 지역에서 재나 B 지역에서 재나 그 지진이 가지고 있는 원래 에너지 값은 다르겠니? 같겠니? 같겠죠. 그래서 A 관측지나 B 관측지나 규모의 크기는 같아야 되죠. 이거는 에너지의 양이니까. 이거는 같게 나온다고요. 규모가 6이면 얘도 6. 알겠어? 하지만 진도라고 하는 건 그 지역에 피해를 주는 정도야. 가까이 있는 나라는 피해를 많이 받았고 얘 적게 받았어요. 이런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같은 지진이 관측될 때 그 지진의 규모는 변할 수가 없어요. 진도가 바뀌는 거죠. 알겠어? 진도에 따라서 피해가 결정되는 거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진이 발생해서 퍼져나갈 때요, 너네 이제 아는 척해. 지진파의 종류를 나눌 건데요. 중학교 1학년 때 지구 내부를 분석한 게 지진파였어. 맞아? 그럼 내가 물어볼게. 지구 내부의 구조를 알아보는 방법 설명해봐. 신축.
지구 내부의 구조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봐 라고 했는데 우리 현서처럼 시추 이렇게 얘기하면 병시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지진파를 지구 내부의 구조를 아는 방법을 설명해봐 라고 하면 지구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는 거 이건 직접 탐사 방법과 간접 탐사 방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부터 시작해야죠. 맞아? 직접 탐사 방법에 뭐가 있는데요? 시추와 그렇죠. 시추라는 방법이 있고 화산 분출물 분석 이거 있죠. 네. 간접적인 탐사 방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진파 분석이 있는데 우리는 주로 이 방법 써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해. 알겠어? 근데 혼자 시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 새끼 병신 이렇게 된다. 알겠냐? 답을 얘기할 때요. 여러분들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방법들을 분류하는 게 있으면 분류 기준부터 얘기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논리적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이러한 지진파를 통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볼 건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진파도 사실은 나뉘어져. 알아요? 지진파 중에서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게 지구 내부를 통해서 전달되는 지진파도 있지만 표면으로만 전달되는 지진파도 있는 거 아시죠? 됐죠? 그래서 우리는 지진파를 분석할 때 지진파를 내부파와 표면파로 나눈다. 그 중에서 표면파가 뭐였다? L파였다. 내부파가 뭐다? P파와 S파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P파는요. 무슨 형태를 띠냐면 종파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속력이 빨라요. 그래서 네, 그 다음에 S파와 L파는 둘이 다 뭡니까? 횡파예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둘 다 횡파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진이 발생했을 때 한 지점에서 지진을 관측하면 지진을 관측하는 기계 이름이 뭐야? 지진계. 지진계는 몇 개가 한 세트? 몇 개? 세 개가 한 세트. 뭔데? 수평 지진계 2개, 수직 지진계 하나. 지진계의 원리? 정지관성. 알겠어? 오케이. 원주 왜 웃겨? 왜 웃겨? 노인네가 열심히 수업하고 있는데? 야, 너 이거 키니까 눈이 아픈 거야? 저 연습이 왔어. 땡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요. 한 지점에 지진이 와. 그랬을 때 땅이 흔들리는 정도를 우리가 기록한 게 지진계인데요. 맨 처음에 지진이 안 왔을 때는 흔들리지 않다가 지진이 오면 흔들리기 시작하겠죠. 원래 이래요. 근데 우리는 1학년 때는 내부파만 배우니까 L파 안 배워서 여기까지만 그립니다. 됐죠? 맨 처음에 지진파가 도착했을 때 얘 누구게? P파. 얘 누구게? S파. 얘 누구게? L파. 안녕! 너무 오랜만이다, 새끼야. 생리통은 끝났어? 잘했어. 우리 학원은 모든 원인은 다 생리통이죠. 나는 남자애들이 생리통을 안 한다는 걸 몰랐어. 너는 하냐 안 하냐? 안 하죠. 자, 그럼 볼게요. 성찬이는 오늘부터 중간고사를 보고 있죠. 바쁘다. 이제 면접 끝나니까 근데 면접 빨리 끝나면 좋은 게 뭐냐면 10층 면접 대비를 빨리 들어가잖아. 그래서 다음 주부터가 이제 대거 시작인데 다음 주 정도 보는 게 되게 좋긴 좋은데. 다음 주 하세요. 우리 경기 아이들은 어떨까? 24일에 나와. 거의 본대 나오는. 24일 날 나온다고? 무슨 요일이냐? 21일.
26일이죠. 26일날 나오냐? 그럼 아마 화요일인가 보네. 다음 주 화요일이냐? 26일 한생 아 진짜. 야 그거 나오자마자 첫날 막 불려가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럼 근데 적어도 저희 10일부터 시작했어요. 10일부터냐? 네. 추석 지나고 네. 26일 다음 주 화요일 날 발표. 합격자 발표도 아니지 뭐. 해보자. 경기는 원래 서탈이 있었어요. 서류 탈락. 근데 그 서류 탈락이 없어지고 나서 인천도 너네랑 똑같이 발표야. 아직 인천 발표 안 했어. 해보자. 자, 그래서 피파, 에스파, 엘파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요 건물을 막 부서뜨리는 건 누굴까요? 엘파예요. 피해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지구 내부 구조를 확인할 때는 내부파만 보니까 피파와 에스파만 본다. 자, 근데 너네 그거 알아? 자, 항상 피파가 도착하고 나서 에스파가 도착하지. 네. 피파가 도착하고 나서 에스파가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뭐라 그래? PSC. 그렇지. 똘똘하게 잘 배웠네. PSC. 피파가 도착하고 나서 에스파가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 이거 보면 뭐 알아? 어디까지인데도 어느 정도 멀리 있는 지금 우리 집으로부터 지진이 발생한 곳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죠. 그래서 네, PSC를 통해서 지진이 발생한 곳까지의 거리 알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 거리 재고 싶어. 얘기해봐. 어떻게 하면 돼? 알 수 있다며 이 새끼들아. 그러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피파 속력 마이너스 시간 공격하고 피파의 속력에서 에스파의 속력을 뺀 거 분해! 그다음 뭐더라? 피파의 속력, 에스파의 속력 곱하고 여기에 PSC를 곱한 만큼이 우리 집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지진이 발생한 곳까지의 거리인데 피파의 속도는 평균적으로 8 잡아요. 에스파의 속도는 평균적으로 4 잡는다고. 그러면 여기는 고유한 값이 되지. 얼마? 4분의 32. 그러니까 얼마니? 8이야 8. 이거 8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8 곱하기 PSC야. 이게 우리 집으로부터 지진이 발생한 곳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니까 8 곱하기 PSC 하는데 PSC가 1초인 곳과 10초인 곳. PSC가 클수록 지진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말 되죠? 이거 우리가 언제 응용해요? 지금 선생님은 PSC로 했는데요. 여러분들 뭡니까? 번개 치고 나서 천둥 소리 들리죠? 번개 치고 나서 천둥 소리가 들릴 때까지 걸리는 시간차를 이용해서 그 번개가 발생한 곳까지의 거리도 알 수 있는 게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거 지금 쓰는 거 그렇구나가 아니고 이제 외워야 되는 시점이 막바지야. 알겠어? 그래서 PSC를 통해서 지진이 발생한 곳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다. 자, 그 PSC요. 이거 그려진 거 알죠? 자, 지구 내부를 한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피파와 또는 에스파가 지구 내부를 통과하는 동안에 그래서 네, 자 속력 그래프 이거 피파야. 맨 처음에 초기 속도 8 아니야? 자, 여기서부터 지구 내부로 들어갈 거야. 여기가 깊이야. 지구 중심까지의 평균 깊이 얼마? 6,400. 똘똘해졌다. 6,400. 들어가자. 자, 안으로 갈수록 속도 일단 빨라져. 빨라져 이 새끼야. 빨라졌다가 그 다음 급격히 빨라졌다가 그 다음 뚝 떨어져서 가다가 조금 빨라져. 죽을 거야. 되겠어? 이게 피파의 지구 내부에서 속력 변화야. 이 속력 변화에 따라서 층상 구조 나눴다. 기억나니? 네. 그랬을 때 얘가 누구야? 이게 지구야. 이게 뭐야? 멘틀이야. 이게 뭐야? 외핵이야. 이게 뭐야? 내핵이야. 그러면 이렇게 지구 내부의 구조에 따라 지진파의 속도가 급격히 변하는 불연속 면이 생기죠? 이 불연속 면이 몇 군데 있어? 당연히 3개 있겠죠. 지각과 멘틀 사이의 불연속 면을 뭐라 그래? 모으면. 모으로 비치지 불연속 면 줄여서 모으면. 알겠어?
자, 벤틀과 외핵 사이의 경계면 구텐베르. 구텐베르크면 됐니? 외핵과 내핵 사이의 경계면 레만면. 알겠냐? 라고 하는 불운속면 3개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얘네들의 불운속면의 이름을 외울 필요 없지만 모으면 기억해야 되죠. 상식이죠. 네. 그러면 이거 피파예요. 피파는 지구 내부를 다 통과하면서 속도 변화 이렇게 돼요. 그래서 피파의 속도 변화를 통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나눴던 거고요. 지진파를 통해서 지구 내부의 구조를 나눌 수 있는 건 뭐야? 물질의 상태와 종류에 따라 지진파의 속력과 방향이 변하기 때문이야. 지진파의 속력과 방향이 물질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지구 내부 구조를 판별할 수 있었다. 알겠습니까? 지진파에 뭐가 바뀐다고? 속력과 방향.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요. S파를 보시면요. S파는 P파에 비해서 속도가 절반밖에 안 돼. 자, S파의 속도 그래프 경향성. P파와 똑같아요. 됐어? 빨라지다가 급격히 빨라지죠. 그 다음 어떻게 돼? 없어져. 그래서 S파가 통과하지 못하는 층을 통해서 얘가 S파가 지나갈 수 없는 상태.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어? 액체 상태의 물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이거죠. 문제다. 원론적인 거 봅니다. 파동이 외핵을 통과를 못했대요. 그럼 파동이 통과할 수 있는 상태가 있고 없는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외핵을 S파가 통과 못했을까? 설명해봐. 분자 사이 거리가 넓어서 진동이 전달 안 해서.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서 진동이 전달 안 될 거면 꼬맹아 소리는 기체를 통과하잖아. 액체보다 입자 사이의 거리가 훨씬 더 멀잖아. 근데 통과하잖아. 도대체 뭘까? 어떤 애는 그렇게 얘기하더라. S파가 횡파라서 액체를 통과 못해요. 하지만 꼬맹아 물결은 횡파야. 물을 통과해. 횡파라서 못 통과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왜 못 통과해? 근데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왜 안 가졌어? 외핵이 액체라서 S파가 통과 못해요 라고 했잖아. 그러면 액체는 파동에 통과할 수 없니? 아니잖아. 물결로 통과하잖아. 파동이요. 어떤 물질이든지 통과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뭐요? 진동을 탁 했을 때 그 아이가 모양이 제자리로 돌아오려는 복원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제자리로 돌아오고 다시 튕겨 올라가고 돌아오고 다시 튕겨 올라가고 그래야 파동이 형성되는 거야. 만약에 튕겨 올라갔는데 얘가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고요. 그냥 흩어져 버려. 진동이 생길 수 있어? 없어. 그래서 파동은요. 탄성력과 복원력 사이의 관계예요. 그래서 탄성과 복원 사이의 관계라고요. 제자리로 회복하려는 복원력이 있는 물질만 탄성이 일어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됐죠? 용수철도 제자리로 돌아오려는 복원력이 있기 때문에 탄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제자리로 돌아오려는 복원력이 없는 아이들은 탄성, 진동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거든요. 외핵에 있는 액체는요. 얘를 확 들어버리면 얘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냥 흩어져 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됐어? 외핵이 그렇습니다. 됐죠? 복원력이 형성되지 않아. 그래서 진동이 형성되지 않아. 그래서 횡파는 전달되지 못하지만 S파는요. 밀었다 놨다 하는 거잖아요. 됐어? 밀도 조절하는 거거든요. 얘는 전달이 된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이렇게 되는 거야. 한서야 이거 가져와. 괜찮아? 졸려온 건 어쩔 수가 없죠. 그래도 졸려온데도 수업하려고 하니까 예쁜 거예요. 학교에서는 꼬맹아 애들이 절반 이상 잔다며. 절반은 아니야. 아 대부분이. 그래서 아 그렇구나. 우리 애들이 좀 특이하게 잘하고 있는 거구나. 그랬어요. 학원에 오면 맨날 친딸하고 욕먹는데 나중에 학교 가면 모범생이잖아요. 네. 그랬어요. 잘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는 거 같아. 어제도 와가지고 꼬맹이들 막 공부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PC하고 놀고 싶을 텐데 저것들 공부하네 이렇게
S파를 통해서 PSC 보시면 지진이 발생한 곳까지 거리도 알 수 있고요. 파동이라는 거에 근간이 되려면 매질 자체가 복원하려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S파가 통과 못한 거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근데 꼬매가 왜 핵은 H야? 그걸 S파가 통과 못한 걸로 확인했어. 그럼 내 핵은 무슨 상태냐? 그걸 어떻게 알아? 갑자기 스코어 빨라지네. 지진파의 P파의 속도가 외핵일 때보다 내핵일 때 속도가 빨라지는 걸 통해서 그래서 얘가 고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 지진파라는 건 지구 내부에 다른 물질을 만났을 때 속력이나 방향이 꺾이는 현상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요. 얘는 고체, 얘 고체, 얘 액체, 얘 고체인데 상태가 다른 여기를 지나갈 때 지진파의 방향이 급격히 바뀌었겠죠. 그래서 외핵에 닿는 순간 많이 굴절했겠죠. 이렇게 많이 굴절하다 보니 지진파가 도착하지 못하는 곳이 생긴다. 여기 뭐라 그런다? 암용대라고 한다. 암용대 103에서 142까지. 그래서 지진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각도를 쟀을 때 103에서 142까지는 지진파가 도착할 수 없는 암용대가 생겨요 라고 하는 거죠. 알겠어? 그럼 꼬맹아, 내가 여기서 지진계로 관찰했을 때와 여기서 지진계로 관찰했을 때 지진계의 모습의 차이 라고 하면 여기에서 관찰하면 이 지진파가 이렇게 오잖아요. P파도 오고 S파도 와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P파와 S파가 다 도착하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는요? 여기는 P파만 도착하죠. S파와 뭐다?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지진계를 보면 얘는 이렇게 떨리다가 말아. 알겠냐? 이렇게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라고 하는 것도 좀 기억해 보자. 자, 그러면 P파와 S파의 속력을 그림으로 대충 그리니까 뭐 이런 모습이 됐다고 쳐. 이런 모습이 됐다고 쳐. 자, 그러면 여기가 우리지? 자, 그러면 이거 P파. 이게 S파. 그래서 네, 그게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 됐어? 라고 할 때 여기에서 PSC 어딨어? Y축 같은 지점. 네, 여기에 있는 이게 PSC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P파가 도착하고 나서 S파가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PSC 이런 걸로 보는 거야. 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파동 중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지진파의 성격도 한 번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해봐드렸고요. 지진계라고 하는 게 정지과정을 이용한 거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파동의 구조 보시면요. 파동의 구조를 우리 횡파 구조로 봤어. 횡파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수직이야. 맞지? 자, 이걸 통해서 우리 파동의 5요소 알아. 첫 번째,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 원인, 하장. 맞지? 네, 람다라고 쓰고 다니는 미터. 아니야.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시간. 네, 이거 주기라고 하고 타임의 약자 T 쓰고 다니는 초야. 맞아? 네. 그래서 얘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라면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 네, 진동수 F라고 쓰고 원래 단위는 초분의 1이에요. 주기의 역수라서. 근데 우리는 초분의 1로 안 쓰고 헤르츠 쓰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되겠지?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매질이 이동한 최대 변이. 그렇죠. 매질이 끌려 올라간 최대 변이에 해당되는 걸 우리가 진폭이라고 한다. 맞냐? 자, 다섯 번째, 시간분의 거리. 뭐냐? 속력. 그래서 파동은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 파동이 퍼져나가는 속력이 있다. 그 속력 부위는 시간분의 거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뭡니까? 주기분의 하장. 근데 주기분의 1을 뭘로 쓴다고요? 진동수.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F 람다로 보편적으로 계산한다. 알겠냐?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이 파동의 속력은 변하죠. 됐죠? 네. 그래서 빛이 공기 중에서 전달될 때 속력과 물속에서 전달되는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굴절하잖아요. 파동의 속력은 변합니다. 그럼 파동의 속력이 변할 때 바뀌는 게 F니 남단이 둘다니? 공기 중에서의 빛의 속력은 빠르고요. 물속에서 빛의 속력이 느려져요. 그럼 파동의 속력이 바뀐다는 얘긴데 바뀔 때요. 이 값이 바뀌려면 F가 바뀝니까? 남다가 바뀝니까? 둘 다 바뀝니까? 남다만 바뀌어요. 진동수는 고유한 값이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력이 빨라지던 느려지던 진동수는 바뀌는 게 아니다. 파장의 길이가 달라진 거다. 그러니까 속력이 빨라진다는 얘기는 파장이 길어진다는 얘기고요. 속력이 느려진다는 얘기는 파장이 짧아진다는 얘기다. 알겠어?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파동의 성질을 결정하는 건 뭐다?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거. 파동의 속력은 뭐에 따라 달라져요? 네, 딱 하나입니다. 파동의 속력은 매질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그래서 어떤 매질을 통과하느냐에 따라 파동의 속력은 달라지는 거지. 매질이 똑같으면 파동의 속력은 어때야 되니? 같아야 돼요. 자, 꼬맹아, 줄 있어. 기타 줄. 기타 줄이 있는데요. 내가 이 줄을 이렇게 튕기나, 됐어? 이 줄을 짧게 해서 튕기나, 이 줄을 더 짧게 해서 튕기나, 속력은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됐어? 왜? 같은 줄이니까. 같은 매질을 통과할 때 속력은 똑같아야 돼. 알겠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파장 몇 개? 근데 한 파장은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그래서 서로 간섭을 해서 정성파를 만들면 이런 모습이잖아요. 한 파장 안에 아몬드 몇 개 있어? 2개 있어. 이게 한 파장 길이야. 맞아? 네. 그러면 이건 몇 파장이니? 만 파장. 그러면 요 길이를요. 그래서 L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파장의 길이가 얼마여야 되냐면 1이 실제 파장이에요. 맞아? 자, 근데 얘는요. 그대로 L인데 내가 여기에 코드를 잡았어. 내 기타 칠 때 코드 잡잖아. 그러면 이렇게 잡은 부분이 이 마디가 돼서요. 파장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됐냐? 그러면 얘는 한 파장 길이가 얼마가 되냐? L이 된다. 맞지? 그래서 너네가 악기의 코드라는 걸 잡으면 파장 길이를 변화시키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이렇게 잡아. 그러면 어떤 모습 그려줘야 돼? 이렇게 그려줘. 맞아? 우리는 여기를 배라 그래, 배. 이걸 마디라고. 그래서 코드를 누르는 부분마다 마디가 생겨야 돼. 알겠지? 그럼 얘는 한 파장이 얼마? 3분의 2에. 맞아? 근데요. 같은 매질을 진동하잖아요. 속력이 어떠대? 같아야 된다니까. 됐어? 그러니까 속력이 같아야 되는데 속력은 F 남다의 곱이죠. 네. 남다 값은 바뀌어도 진동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니까. F. 자, 진동수는 그대로여야 되는데 네, 속력은 그대로여야 돼서 진동수가 달라져야 되죠. 속력은 그대로죠. 그러면 여기에서 진동수가 F라고 치자. 그러면 얘 속력이 얼마야? 2FL의 속력이지. 여기서도 2FL, 여기서도 얼마? 2FL. 그러면 여긴 진동수가 얼마로 바뀌었어? 여기서는 진동수 얼마짜리를 내가 만들어낸 거니? 2F인 거. 여기는 얼마? 3F인 걸 만들어낸 거죠. 알겠어? 그래서 파장의 길이를 다르게 해서 진동을 발생시키면 그 파장의 길이에 맞는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생겨난다. 그러면 너네 그거 알아? 소리의 3요소. 소리의 3요소가 뭐이니? 소리의 크기, 소리의 높이, 소리의 맵시. 됐죠? 소리의 크기는 뭐가 결정하니? 진폭이 결정하죠. 진폭이 결정하는 거 아시죠? 자, 소리의 크기를 재는 단위. 데시벨.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 0데시벨 새끼야. 0데시벨. 가장 민감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0데시벨. 10데시벨. 10이 아니구나. 아 이거 2.5를
1dB, 2dB, 3dB, 4dB, 5dB 이렇게 되죠? 됐어. 네. 그러면 1dB는요. 0dB에 비해서 몇 배 큰 소리? 2.5배? 10배 큰 소리. 그건 별에서 나서 2dB는 0dB에 비해서 몇 배 큰 소리? 100배. 네, 10배 이상. 느낌 잡나? 자, 0dB보다 3dB는 몇 배 큰 소리? 10의 3이 있어요. 1000배. 자, 0이라는 건 사실은 뭐야? 10의 0승. 1이라는 뜻이야. 알겠어요? 네, 이게 바로 데시벨이야. 소리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 이렇게 된다. 소리의 높이는 뭐가 결정하니? 진동수.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진동수. 이게 20에서 2만까지. 그래서 네, 진동수가 많을수록 뭐 나이 처먹을수록 들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뭐 이런 거죠. 맞아. 그럼 봐요. 내가 코드를 잡을수록 진동수가 뭐해지고 있니? 터지고 있지. 고음되고 있지. 그러면 우리가요, 도 그리고 한 옥타브 위에 도, 또 한 옥타브 위에 도가 있죠? 한 옥타브 사이의 관계가 진동수 2배 사이야. 진동수 2배야. 그러니까 얘의 진동수가 F면 얘의 진동수 얼마? EF. 얘의 진동수 얼마? 4F.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된다. 그러면 너네요, 그거 알아? 우리가 컵에다가 물 집어넣고 막 두드렸던 거? 개새끼들 이런 씨. 그런 동호회도 있어. 물컵으로 연주하는. 걔 이름 뭐야? 이름도 있어. 이름도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있어. 컵이라는 물컵. 유리컵에다가 유리컵에다가 물 집어넣고 연주하는 거 이름도 있던데. 실로폰. 실로폰 아니잖아. 실로폰에 물컵. 이렇게 똑같은 물컵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물 높이를 다르게 해서요, 연주를 해요. 아, 알겠지? 그죠? 1번, 2번, 3번. 자, 이 중에서요, 이 물컵을 두드린다. 두드려서 소리를 낼 때 가장 고음이 뭘까? 3번. 두 번째, 불어서 소리를 낼 때 가장 고음이 뭘까? 됐어. 네, 두드려서 소리를 낼 때 가장 고음이. 우리 태건이가 3번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1번으로 가자. 그게 정답률이 높아. 불어서 2번은 1번. 가장 고음이. 두드려서 소리 낼 때 가장 고음이 뭘까? 진짜 처음에 몇 번? 빨리. 3번. 1번. 1번. 태건이가 반대로 가는 게 정답률이 높다 그랬잖아. 불어서 소리 낼 때는 3번이야. 왜냐면요, 두드린다는 건 누구를 진동시키는 걸까? 컵 안에 있는 물입니다. 매질이. 됐어. 만약 컵을 두드린다면 컵에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높낮이가 달라지면 되겠어. 네. 내가 두드릴 때요, 진동시키는 건 물이에요. 그래서 물량이 뭔가를 조절하고 있는 거죠. 불어서 소리를 낸다는 건 저 안에 있는 뭘 진동시킨다는 걸까? 공기. 맞아. 공기야. 그래서 니네가 빈병에 후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공기 안에서 소리의 공명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자, 그 중에서 보시면요, 두드릴 때요, 됐죠? 소리를 낼 때 물을 진동시키면서요, 이 경계막이 마디가 돼요. 그래서 요렇게 파장을 만든 거예요. 얘 요렇게 만든 거예요. 얘 이렇게 만듭니다. 그럼 물의 양이 많을수록 파장의 길이가 뭐 해주고 있니? 길어지고 있죠. 저 파장이 몇 파장이야? 지금 저게 그려진 게? 너네 한 파장이 아몬드 몇 개라고? 2개라고. 그럼 여기에 그려진 거? 요거 이거죠. 이만큼 4분의 1 파장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4분의 1파장의 길이가 얘가 10, 얘가 20, 얘가 30. 그러면 얘는 한 파장의 길이가 얼마? 40이라는 얘기죠. 됐어? 얘 한 파장의 길이가 40인 아이를 만들었어요. 얘는
180. 얘는 얼마? 120이나 이를 만들었는데 똑같이 물을 진동시키니까 속력은 어때야 되니? 같아야 돼. 그러면 속력이 120이라고 하면 될까? 빨리 조화로고 얘기해. 얼마? 자꾸 이러면 나 120으로 간다. 아, 네. 120으로 가? 240. 240으로 가? 네. 자, 속력이 240이라고 치자. 그러면 진동수 얘 얼마? 6. 아니잖아 이 새끼야. 6, 4, 24 맞다. 얘는 얼마야? 3, 8이 24. 얘 얼마?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진동수가 크기 때문에 얘가 공기예요. 알겠어? 파장이 짧으면 진동수가 커진다. 파장을 짧게 하려면 진동시키는 매질의 양을 줄이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아? 자, 그럼 불어서 소리를 낼 때 공기를 진동시킨다 그랬으니까 공기는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런 모습의 파장을 만든 거야. 그래서 요런 모습을 만든 거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파장은 얘가 제일 길어. 파장이 길면 진동수는 작아. 그래서 얘가 저음이야. 얘가 고음이야. 알겠지? 실로폰 기억해봐. 부잣집 아이들은 실로폰을 사서 들고 다녔을 거고 가난한 애들은 학교 거 썼겠지. 자, 어렸을 때 생각해봐. 집에 실로폰이 있나? 없지. 이런 가난한 새끼들 있어 없어? 있었어? 갑자기 있는 걸로 해? 그래. 있는 걸로 대동단결. 어차피 집에 가서 확인할 것도 아닌데. 있다고 치자. 자, 실로폰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이거죠. 얘 실력폰이 있는지 몰라요. 진짜 북한에서 와서 대한민국 애들은 학교에서 봤을 텐데 일본 걸로 봐서 줘야지는 북한은 아니지. 가장 고음이 뭐냐? 일본이죠. 요즘 짧아. 맞아? 그래서 너네 그 정답률 책 보면 여기에 자를 이렇게 튕겨나오게 해요. 책 사는 겁니다. 됐어? 자가 튕겨나오게 해서 내가 막 자네나 와, 힘 세다. 안 들고 다닐 것처럼 생긴 새끼가 씨. 자, 보이죠? 얘 길이 조절을 해요. 자, 이럴 때 바뀔 거. 그리고 두드리는 세게 조절했을 때 바뀔 거. 내가 살살 두드릴 때와 세게 두드릴 때 뭐가 달라지죠? 진폭. 소리의 크기가 달라져요. 진폭이 자, 그리고 길게 했을 때와 짧게 했을 때 뭐가 달라지니? 이거는? 이건 뭐니? 길게 했을 때, 짧게 했을 때 해요. 이거는요? 화성력. 진동수. 내질이 짧아질수록 공, 길어질수록 저. 그죠? 그런 거 해보시면 그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책상 위에 나와 있는 이 자를 약하게 두드린다, 세게 두드린다, 이건 진폭 바뀌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길게 한다, 짧게 한다, 이거는 진동수 변화시키는 거야. 알겠어? 짧을수록 고음이야. 이해됐지?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매질의 종류가 달라져야만 속력이 바뀌는 거고요. 매질의 종류가 같으면 속력은 무조건 같아야 돼요. 알겠어? 네. 이거 가지고 기주 공명장치 들어봤죠? 맞죠? 아닌 척하면 뒤져. 자, 물이 들어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요 통에 물이 들어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이제 물이 들어있는 이 통을 잡아서요. 얘를 내리면 물이 내려오고 올리면 물이 올라가고 뭐 이런 얘기. 됐어? 있어. 그래서 물높이를 변화시키면서 거기 소리국세 띵 하고 쳐. 그러면 소리국세에서 고유한 진동수가 생기면서 됐어? 네. 자, 이 공기 중에서 전달되는 속력이 같아야 되니까 그 모습이 얘를 이렇게 쭉 물을 내리다 보면 이 물의 수면의 높이가 정확하게 마디 부분에 왔을 때 소리가 웅 하고 커지죠. 그죠?
그리고 물을 조금 더 내려서 물이 이쯤 오면 얘가 요 모습을 띄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옹 하고 큰 소리가 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물 높이 조절을 잘못해서 여기 온다면 여기가 마디니? 아니죠. 그럼 큰 소리가 안 나겠죠. 됐어? 그러면 첫 번째 큰 소리가 났다가 두 번째 큰 소리가 날 때까지 됐어? 이 거리 차이가 뭘 얘기한다? 반파장. 됐어? 네. 그래서 요 거리 차이가 만약에 20cm 났어요. 그러면 반파장이 20cm인 소리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면 한 파장이 얼마야? 40cm야. 됐어? 그러면 한 파장이 40cm니까 여러분들이요. V는 F 람다예요. 자, 이거 20cm예요. 맞아? 아니잖아. 40이니까 얼마? 0.4예요. 근데 내 소리곱세의 진동수가 100이에요. 그러면 얘는 속력이 얼마예요? 얼마? 40이에요. 산수 좀 하자. 최선을 다하자. 이런 거죠. 됐어? 그래서 이 현재 공기에서의 음속이 얼마인지 측정할 때 써요. 됐어? 왜? 음속은 뭐에 따라 달라지니까? 소리의 속력 뭐에 따라 달라지니? 언제가 제일 빨라? 차, 추, 고체. 고체 물질 통과할 때 제일 빨라.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기체. 기체 중에 어느 기체 통과할 때가 제일 빠르겠니? 뜨거운 내 고온의 기체. 그러면 소리는 공기의 온도에만 영향을 받을까? 온도만 받는 게 뭘까? 습도. 됐어. 그래서 애들이 자소서 쓸 때요 가습기로 습도 조절해요. 그래놓고 속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자소서로 쓸 애들이 있고 그때 속력을 기준공명 장치로 측정했어요. 알겠어? 이런 식으로 됐어요. 네, 여기까지. 빨리 가 밥 먹고 와.